2023년 12월 15일 오전 9시 32분 춘천시 외곽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상담교사가 돌연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윤, 당시 29살이었습니다. 학교 복도를 지나던 동료 교사는 그날 아침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상담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그 안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반쯤 마신 커피가 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은 켜져 있었습니다. 마치 잠시 자리를 비운 듯 보였지만 한서윤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실종된 지 사흘이 지난 후 강원도 경찰청은 공식적으로 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이면에는 통제와 집착, 그리고 왜곡된 사랑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서윤이 남긴 디지털 흔적은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무언가의 일부였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미스토리박스에서는 강원도 춘천에서 발생한 한서윤 실종 사건의 전말을 추적합니다. 겨울의 춘천, 얼어붙은 강과 눈 덮인 숲길 사이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채널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혹은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탐구합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사건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서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서윤은 2020년 3월부터 춘천시 외곽에 위치한 모 초등학교에서 상담교사로 근무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매우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좋아했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녀는 특히 기억력과 관찰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상담 기록을 작성할 때도 아이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 말투, 심지어 침묵의 길이까지도 세심하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에는 알려지지 않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2020년 이전 한서윤은 서울에서 생활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장민석이라는 남성을 만났습니다. 당시 장민석은 서울의 한 비영리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두 사람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깊어질수록 장민석의 태도는 변해갔습니다. 그는 한서윤의 일상을 지나치게 알고 싶어 했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를 갔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처음에는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감시에 가까워졌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에도 동행하려 했고 휴대전화를 자주 확인하려 했습니다. 한서윤은 점차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겨울 한서윤은 장민석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떠나 춘천으로 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친한 친구인 최나림에게만 이 사실을 말했고 다른 누구에게도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최나림은 당시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였고 서울에서 춘천으로 함께 이주한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한서윤은 춘천에서의 생활에 적응했고 과거는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모든 것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한서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 출근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30분경 그녀는 6학년 여학생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편의상 이 학생을 수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수진은 몇 주 전부터 학교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담임 교사의 권유로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상담 기록에 따르면 수진은 가정, 매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최근 재혼을 했고 새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진은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남자의 이름만 들어도 크게 두려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장민석이었습니다. 한서윤은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상담 녹취록을 보면 약 7초간의 침묵이 있었고 이후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상담을 마무리했지만 수진이 나간 후 약 20분간 상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동료 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오후 한서윤은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42분 한서윤은 최나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나림의 증언에 따르면 한서윤은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말했고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12월 9일 토요일, 한서윤은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오전 10시경 외출했다가 오후 2시쯤 돌아왔습니다. 이날 어디를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최나림과 만나 약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나림은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서윤이는 매우 불안해 보였어요. 학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다고 했어요. 12월 10일 일요일, 한서윤은 하루 종일 집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녀는 이날 최나림에게 몇 차례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춘천에 복지센터 있는 거 아니?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나림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한서윤은 아니, 그냥 궁금해서라고만 답했습니다. 12월 11일 월요일부터 14일 목요일까지 한서윤은 정상적으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가 평소보다 조용했다고 기억합니다. 점심시간에도 주로 혼자 있었고 휴대전화를 자주 확인했습니다. 12일 화요일 오후, 그녀는 교장실을 찾아가 약 30분간 면담을 했습니다. 교장의 증언에 따르면 한서윤은 수진의 상담 내용 중 일부에 대해 보고했고 해당 사항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2월 14일 목요일 저녁, 한서윤은 퇴근 후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6시 15분경 아파트 주차장 CCTV에 그녀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1시 28분, 그녀는 최나림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시간 있어? 할 말이 있어. 최나림은 다음 날 아침에 답장하려고 했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이날은 한서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입니다. 아침 7시 50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CCTV에 그녀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검은색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영상을 자세히 보면 그녀는 휴대전화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5분, 한서윤은 학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학교 정문 CCTV에 그녀의 차량이 진입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눴고 오전 8시 20분경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한서윤은 2명의 학생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학생과의 상담은 30분, 두 번째 학생과는 약 4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상담 내용은 일상적인 학교생활 고민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경 동료 교사는 복도에서 한서윤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화장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한서윤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고 점심 뭐 먹을 거예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불안하거나 초조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전 11시 40분 이후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점심시간이 시작되었지만 한서윤은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상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점심을 거르고 일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1시 15분, 오후 첫 상담 예정이었던 학생이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학생은 몇 차례 더 노크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학생은 담임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오후 1시 22분, 담임 교사가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반쯤 마신 커피가 놓여 있었고 컴퓨터는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상담 일정 관리 프로그램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가방은 책상 옆 의자에 걸려 있었고 코트도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서윤의 휴대전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 열쇠도 없었습니다. 담임 교사는 처음에는 그녀가 급한 일로 외출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2시가 되어도 3시가 되어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40분, 학교 측은 한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오후 4시 10분, 학교는 한서윤의 비상연락처로 등록된 최나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나림은 그제야 한서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최나림은 급히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한서윤의 상담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컴퓨터 모니터 옆에 포스트잇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FROST. 그 의미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5시 20분 학교 측은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즉시 초동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학교 주변 CCTV를 확인했지만 한서윤이 학교를 나가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차량은 여전히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 경찰은 한서윤의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집주인과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정리되어 있었고 특별한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부엌에는 아침 식사로 보이는 설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실, 책상 위에 노트북은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암호 입력 창이 떠 있었습니다. 경찰은 노트북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서윤 실종 사건은 공식적으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종 신고 다음 날인 12월 16일 토요일 오전 8시 춘천경찰서는 대규모 수색 작전을 펼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한서윤의 학교와 아파트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뒤편의 야산, 인근 주택가, 상가 지역까지 샅샅이 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한서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학교 주변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12월 15일 오전 11시 40분 이후 학교 후문 쪽 CCTV 세 대가 동시에 작동을 멈춘 것입니다. 정확히는 화면이 정지된 채로 같은 장면만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영상을 조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최근 CCTV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2월 초부터 간헐적으로 오작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것이 단순한 고장인지 아니면 계획적인 범죄의 일부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한서윤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시도되었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12월 15일 오전 11시 52분 학교에서 약 2km 떨어진 지점에서 포착되었습니다. 그곳은 주택가와 야산이 인접한 지역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지역을 집중 수색했지만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신호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12월 17일 일요일 경찰은 한서윤의 지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한서윤은 평소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으며 특별히 적을 만들거나 갈등을 일으킬 성격이 아니었다고, 최근 우울하거나 힘들어하는 기색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나림은 경찰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한서윤이 최근 일주일간 불안해했다는 것, 그리고 과거 서울에서 교제했던 남성이 있었다는 것. 그 남성의 이름은 장민석이었습니다. 최나림은 한서윤이 그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춘천으로 왔으며 그 이후 연락을 끊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장민석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민석은 2022년 9월 춘천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춘천시 사회복지센터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춘천으로 온 시기는 한서윤이 이주한 지 약 2년 후였습니다.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경찰은 장민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그는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서윤이와는 오래전에 헤어졌어요. 춘천에 온 것은 순전히 업무상의 이유였습니다. 서윤이가 여기 있는 줄은 몰랐어요. 최근에 우연히 지역 행사에서 마주쳤지만 인사만 나눴을 뿐입니다. 그러나 최나림은 이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추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한서윤이 수진과의 상담에서 장민석의 이름을 들었고 그 이후 불안해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장민석을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12월 19일 화요일 수색은 계속되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한서윤의 실종은 점점 미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12월 20일 수요일 한서윤 실종 사건이 언론에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이 먼저 보도했고 이어서
전국 언론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춘천 초등학교 상담교사 실종, 단서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최나림은 자신이 근무하는 신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건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한서윤의 사진과 함께 제보를 호소하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혹시 12월 15일 오전 11시 40분 이후 한서윤을 보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크게 실렸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사건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자발적 실종설, 범죄 연루설, 심지어 제3자에 의한 납치설까지.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2월 21일 목요일, 한서윤의 부모님이 춘천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고 딸의 실종 소식을 듣고 급히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경찰서에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제발 우리 딸을 찾아주세요. 서윤이는 착한 아이예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한서윤의 아파트에 머물며 딸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 시기에 최나림은 독자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기자로서의 직관과 한서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한서윤의 컴퓨터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압수했던 노트북은 며칠 후 집으로 반환되었습니다. 암호를 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나림은 한서윤의 부모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노트북을 살펴봤습니다. 그녀는 한서윤이 자주 사용하던 비밀번호들을 시도했습니다. 생일, 가족의 이름, 좋아하던 책 제목. 하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서윤이 상담실에 남긴 포스트잇이 떠올랐습니다. FROST. 최나림은 이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그러자 화면이 켜졌습니다. 노트북은 열렸습니다. 바탕화면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상담 자료와 학교 업무 관련 파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FROST, GARDN 이라는 이름의 폴더였습니다. 폴더를 열자 그 안에는 암호화된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동영상 파일 3개, 문서 파일 5개, 그리고 이미지 파일 여러 개. 최나림은 암호를 해독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인 중 IT 전문가에게 연락했습니다. 12월 23일 토요일, 암호가 해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GARDN의 비밀. 첫 번째 동영상 파일은 2023년 12월 8일에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한서윤이 혼자 카메라를 보며 말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나는 지금부터 일어날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 나는 학생 상담 중에 장민석이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 이름은 내가 3년 전 서울에서 떠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확인해본 결과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장민석은 지금 춘천에 있습니다. 그것도 사회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영상 속 한서윤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합니다. 내가 춘천으로 온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최나림에게만 알렸고 SNS에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건 뭔가 계획된 것 같아요. 두 번째 영상은 12월 10일에 촬영되었습니다. 한서윤은 더욱 불안해 보였습니다. 오늘 확인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장민석은 2022년 9월 춘천으로 이주했습니다. 그가 근무하는 복지센터는 내가 일하는 학교에서 불과 3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는 아동 및 가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의 어머니가 과거 그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이 어머니는 재혼 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복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담당자가 장민석이었어요. 그리고 수진 어머니는 그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영상은 12월 14일 실종된 날 밤에 촬영되었습니다. 한서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오늘 교장 선생님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수진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분 탓이길 바랍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장민석을 조사해주세요. 그는 겉으로는 따뜻하고 친절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요.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최나림은 이 영상들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서윤은 자신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의 중심에 장민석이 있었습니다. 문서 파일들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서윤은 장민석의 춘천 이주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그가 왜 춘천으로 왔는지, 어떤 경로로 복지센터에 취직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조사한 기록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의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장민석은 춘천으로 오기 전 서울에서 여러 비영리단체에서 일했다. 그러나 각 단체에서 약 1년을 넘기지 못했다.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 동료들과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문서에는 장민석이 복지센터에서 담당했던 사례들의 목록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가정, 아동학대 피해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일부 가정에서 담당자 변경 요청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서윤은 이 점을 의심했습니다. 왜 담당자 변경을 요청했을까? 단순한 불만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이미지 파일들은 장민석의 SNS 게시물, 복지센터 홈페이지의 스크린샷, 그리고 일부 문서 사진들이었습니다. 한서윤은 매우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최나림은 이 모든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그녀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최나림이 제출한 자료는 수사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경찰은 장민석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12월 26일 화요일, 장민석은 경찰서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한서윤의 영상을 보여주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불안해했던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 때문이 아니에요. 그녀는 원래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과거 우리의 관계가 잘못 끝났기 때문에 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12월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는 복지센터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고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나림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민석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장민석이 서울에서 일했던 비영리단체 중 하나에서 스토킹 의혹으로 내부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은 단체 직원이었고 장민석과 잠시 교제했던 사이였습니다. 그 여성은 헤어진 후에도 장민석이 자신을 계속 찾아오고 연락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그 여성은 단체를 그만뒀고 장민석도 얼마 후 퇴사했습니다. 최나림은 이 여성을 찾아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편의상 김지연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지연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최나림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김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해졌어요. 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어요. 휴대전화를 보려고 했고 제 친구들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어요. 헤어지자고 했을 때 그는 울면서 빌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몇 달 동안 저를 따라다녔어요.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으셨나요?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는 절대 흔적을 남기지 않았거든요. 항상 우연을 가장했어요. 길에서 마주친 것처럼, 같은 카페에 온 것처럼.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최나림은 김지연의 진술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12월 28일 목요일, 경찰은 장민석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컴퓨터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프로젝트 정원이라는 이름의 폴더였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사람들의 개인 정보와 사진, 일정표, 그리고 심리 분석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서윤의 파일도 있었습니다. 한서윤의 파일에는 그녀의 일상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
자주 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상담실에서 다루는 사례들까지 마치 누군가 그녀를 오랫동안 감시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파일의 마지막 항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실험 단계 완료. 최종 접촉 예정. 경찰은 즉시 장민석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혐의는 스토킹과 한서윤 실종 사건 관련 피해자였습니다. 12월 29일 금요일, 장민석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으로 일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술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서윤이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춘천으로 왔습니다. 그녀가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지인을 통해 들었죠. 그래서 복지센터 일자리를 알아봤고 운 좋게 취직했습니다. 그렇다면 한서윤 씨를 지속적으로 감시한 건 인정하시는 겁니까? 감시라는 말은 너무 과하네요. 저는 그냥 그녀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가 잘 지내는지, 행복한지 알고 싶었어요.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장민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패턴을 연구하는 걸 좋아합니다. 심리학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학문적 흥미였을 뿐이에요. 범죄가 아닙니다. 한서윤 씨의 실종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어요. 12월 15일, 저는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이건 CCTV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경찰은 실제로 복지센터 CCTV를 확인했습니다. 장민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센터에 있었습니다. 중간에 외출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알리바이는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공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민석이 직접 한서윤을 해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시켰을 가능성 말입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장민석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을 모두 확인했지만 의심스러운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2월 30일 토요일, 경찰은 장민석을 48시간 구금한 후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토킹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한서윤 실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나림은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서 앞에서 장민석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나왔을 때 최나림은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뭔가 했다는 걸 나는 알아요. 서윤이를 어디에 숨겼어요? 장민석은 피곤한 표정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가 어디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오히려 저도 그녀를 찾고 싶어요. 거짓말 마세요. 서윤이는 당신을 두려워했어요. 그건 오해예요. 저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사랑이라고요? 최나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게 사랑인가요? 장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장민석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사라졌습니다. 2024년 1월 2일 화요일,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한서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민석마저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장민석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잠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나림은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서윤의 노트북을 살펴봤습니다. FROST, GARDN 폴더에 혹시 놓친 파일이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숨겨진 파일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파일 이름은 IFIOUFINDTHIS였습니다. 이것은 암호화되지 않은 텍스트 파일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한서윤의 마지막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나림아, 만약 내가 이 파일을 읽고 있다면 아마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미안해. 너에게 더 많은 걸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모든 걸 말하면 너까지 위험해질까 봐 두려웠어. 나는 장민석이 단순히 나를 스토킹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는 사람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었어. 복지센터에서 만나는 취약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론을 실험했어. 그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들의 반응을 관찰하고 기록했어. 수진이 어머니도 그중 한 명이었어. 장민석은 그녀에게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녀가 저항하려 하자 협박했어. 그녀는 너무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 나는 이 모든 증거를 모았어.
그리고 교육청과 경찰에 제보하려고 했어. 하지만 그 전에 장민석이 눈치챈 것 같아. 그가 나를 찾아올 거라는 예감이 들어.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소양강을 찾아봐. 겨울에 얼어붙는 강변의 버드나무 근처. 거기에 내가 모은 증거를 숨겨뒀어. 방수 처리된 상자 안에 USB가 들어있어. 암호는 FROST, GARDN이야. 그리고 나리마, 제발 조심해. 장민석은 위험한 사람이야.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믿어. 사람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통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그는 결코 멈추지 않을 거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너는 내 유일한 친구였어. 최나림은 눈물을 흘리며 파일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1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경찰과 최나림은 소양강변으로 향했습니다. 강은 얼어붙어 있었고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버드나무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강변에는 여러 그루의 버드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경 한 경찰관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버드나무 뿌리 근처 눈 속에 묻혀있던 작은 금속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방수 비닐에 쌓인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놓인 손목 시계 하나. 그것은 한서윤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USB를 분석하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최나림도 함께 갔습니다. GARDN이 USB에는 방대한 양의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영상, 문서, 음성 녹음, 그리고 이미지. 한서윤은 몇 달 동안 장민석의 행동을 추적하고 증거를 모았던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복지센터 내담자들과 장민석의 상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불법적으로 녹음된 것이었지만 그 내용은 매우 신박했습니다. 한 녹음 파일에서 장민석은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저의 연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위험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드리는 조언을 따르고 그 결과를 제게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 여성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연구요? 사람의 행동 패턴에 관한 연구입니다.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당신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관찰하고 싶어요. 또 다른 녹음 파일에는 더 노골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장민석은 한 남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제 말을 따르지 않으면 지원금이 끊길 수 있어요. 제가 보고서에 뭐라고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해하시죠?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장민석은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 취약한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문서 파일에는 장민석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연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통제된 환경에서의 인간 행동 변화 연구였습니다. 그는 복지센터 내담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다양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그들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종 실험 대상 한서윤. 과거 관계를 기반으로 한 장기 관찰. 목표 완전한 심리적 의존 유도. 최나림은 이 보고서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장민석은 한서윤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실험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USB의 마지막 파일은 12월 14일 밤 한서윤이 촬영한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일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할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도 알릴 거예요. 장민석의 행동은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일을 끝내지 못한다면 누군가 이 파일을 찾아 진실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통제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폭력입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USB 파일이 공개된 후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경찰은 장민석에 대한 전국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혐의는 협박, 직권남용, 그리고 한서윤 실종 사건의 주요 피해자였습니다. 동시에 한서윤에 대한 수색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소양강 전체를 중심으로 대규모 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이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얼음을 깨가며 수색해야 했습니다. 1월 5일 금요일 수색 3일째 되는 날 강변에서 약 500m 떨어진 지점에서 한서윤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은색 가방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그녀의 지갑과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km 내를 집중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한서윤의 흔적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복지센터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었습니다. 장민석이 담당했던 내담자들이 전수조사되었고 그중 일부는 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두려움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장민석 씨는 처음에는 정말 친절했어요. 우리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주고 많은 도움을 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해졌어요. 제 개인적인 일까지 알고 싶어 했고 자꾸 연락했어요. 제가 불편하다고 말하자 그는 당신을 도와주는 건 아닌데 조금 관심 가지는 게 뭐가 문제냐고 했어요. 그래서 담당자 변경을 요청하셨나요? 네. 하지만 그는 화를 냈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배신하느냐고 했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냥 센터 이용을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이 쌓이면서 장민석의 범죄 행위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본인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1월 10일 수요일 장민석의 신용카드가 강릉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CCTV 영상에서 그의 모습이 확인되었지만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1월 15일 월요일 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속초의 한 모텔에서 장민석과 비슷한 남자를 봤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민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이는 어디 있어요? 경찰관이 되물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물어야 할 말 아닙니까? 장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저는 그녀를 다치게 하지 않았어요. 장민석은 춘천으로 압송되어 본격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USB에 담긴 녹음 파일과 문서들,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1월 17일 수요일, 장민석은 자신의 행동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복지센터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학문적 목적이었어요. 저는 심리학에 관심이 많았고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제가 그들을 도우면서 동시에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서윤 씨에 대해서는요? 장민석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윤이는 제게 특별했어요. 저는 그녀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떠났어요. 이유도 말하지 않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춘천으로 왔습니다. 그녀가 왜 떠났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녀를 감시했습니까? 감시라기보다는 관찰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녀의 패턴을, 그녀의 감정을, 그녀의 모든 것을. 그리고 그녀를 다시 당신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까? 장민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소유하려던 게 아닙니다. 그냥 그녀와 다시 연결되고 싶었어요. 한서윤 씨가 당신의 비밀을 알게 됐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녀가 모든 걸 폭로할까봐. 그래서 그녀를 만나려고 했어요. 설명하고 싶었어요. 12월 15일, 당신은 그녀를 만났습니까? 장민석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만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부인했습니다. 조사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장민석은 일부는 인정했지만 한서윤의 실종에 대해서만은 끝까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월 20일 토요일, 경찰은 장민석의 차량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서 미세한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그것은 한서윤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증거가 제시되자 장민석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다치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민석의 진술에 따르면 12월 15일 오전 그는 한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른 번호를 사용해서요. 한서윤은 전화를 받았고 장민석은 만나자고 했습니다. 서윤아, 나야.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오해를 풀고 싶어. 한서윤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장민석이 계속 설득하자 결국 동의했습니다. 단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오전 11시 45분경 한서윤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후문을 통해서요. 그래서 정문 CCTV에 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장민석이 대기하고 있던 곳으로 갔습니다. 학교에서 약 1km 떨어진 카페였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장민석은 한서윤에게 사과하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서윤은 단호했습니다. 민석 씨, 당신이 한 일은 범죄예요. 저는 이미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그리고 오늘 경찰에 제출할 거예요. 장민석은 당황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 나는 그냥 사람들을 돕고 싶었을 뿐이야. 돕는 게 아니라 통제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통제하려고 했고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한서윤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만 가볼게요. 장민석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 경찰에 가지 마. 한서윤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놓으세요. 카페 안에서는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민석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놓았습니다. 한서윤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장민석은 그녀를 따라 나갔습니다. 밖에서 다시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서윤은 거절하고 걸어갔습니다. 장민석은 차로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한서윤은 인적이 드문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것이 학교로 가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민석은 차를 세우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이제 그만하세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난 정말 너를 사랑해. 왜 이해 못해? 당신의 사랑은 병이에요. 치료가 필요해요. 그 말에 장민석은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한서윤을 잡아당겼습니다. 한서윤은 저항했습니다. 몸싸움 끝에 한서윤은 넘어졌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장민석은 경악했습니다. 한서윤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그녀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모든 것이 들통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양강으로 향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강변이었습니다. 그곳에 차를 세우고 한서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머리에서 피가 났습니다. 장민석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서윤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경 장민석은 한서윤이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그녀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한서윤의 시신을 강물에 던졌습니다. 얼음이 덮인 강이었지만 일부 구간은 얼지 않았습니다. 시신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장민석은 그녀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따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트렁크에 미세한 혈흔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복지센터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장민석의 진술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경찰은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소양강을 다시 수색했습니다. 1월 22일 월요일부터 대규모 수색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잠수부까지 투입되었습니다. 강물은 차가웠고 시야도 좋지 않았습니다. 수색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1월 25일 목요일 수색 4일째 되는 날 오후 3시경 잠수부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강바닥 깊은 곳에 있는 무거운 물체였습니다. 그것은 한서윤이었습니다. 시신은 즉시 인양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두부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이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12월 15일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였습니다. 한서윤의 부모님은 딸의 시신을 확인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딸은 이렇게 차가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최나림은 영안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한서윤의 장례는 1월 28일에 치러졌습니다. 학교 동료들,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그녀를 아끼던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장민석은 구속되었습니다. 혐의는 살인, 사체유기, 스토킹, 협박, 직권남용 등이었습니다. 2024년 4월 장민석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장민석은 계속해서 의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다치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서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스토킹한 점, 복지센터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 그리고 한서윤 사망 후 시신을 유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최나림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녀는 한서윤이 남긴 메시지와 증거들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한서윤은 두려워했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장민석의 범죄를 막으려 했고 다른 피해자들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장민석은 죽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의 왜곡된 집착이 낳은 비극입니다. 최나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력입니다. 한서윤은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도 법정에 섰습니다. 그녀는 장민석이 자신에게 한 행동들을 증언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 나섰습니다. 재판은 2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장민석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감정을 사랑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제하고 감시했으며 결국 그녀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다. 장민석은 판결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서윤의 장례가 끝난 후 최나림은 그녀가 모았던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로 작성했습니다. 춘천 얼음 정원 사건 사랑이라는 이름의 통제라는 제목의 장문의 기사였습니다.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한서윤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동시에 분노했습니다. 장민석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지센터는 전면적인 조사를 받았고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내담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한서윤의 부모님은 딸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이었습니다. 한서윤 기억 장학금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최나림은 기자로서의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비슷한 사건들을 취재하고 보도했습니다. 침묵 속에 숨겨진 폭력들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2024년 12월 한서윤이 실종된 지 1년이 되는 날, 최나림은 다시 소양강을 찾았습니다. 강은 다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변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한서윤이 마지막으로 이곳에 왔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 두려웠을까? 아니면 담담했을까? 최나림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한서윤이 마지막으로 남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지우려 했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어요. 최나림은 종이를 강물에 띄웠습니다. 종이는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서윤아, 너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너의 용기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구해졌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춘천의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한서윤의 이야기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2025년 10월, 지금 이 순간, 한서윤 실종 사건, 일명 춘천 얼음 정원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장민석은 여전히 복역 중입니다. 가석방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한서윤이 근무했던 초등학교에는 작은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사진과 함께 우리는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최나림은 여전히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얼음, 정원 사라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한서윤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들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 최나림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서윤은 두려워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웠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물론 그 승리는 그녀의 목숨과 바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증거들, 그녀의 용기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장민석의 피해자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은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은 통제와 사랑의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자유입니다. 사랑은 존중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한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력입니다. 한서윤은 이것을 알았고 그래서 싸웠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서윤의 이야기를 읽었고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도 누군가를 통제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나도 누군가에게 통제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일부 독자들은 최나림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책을 읽고 용기를 얻어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도 한서윤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한서윤의 부모님도 책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최나림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딸의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전해주셔서 서윤이는 분명 기뻐할 거예요. 2025년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서윤이 실종된 지 2년이 되는 겨울입니다. 춘천에서는 한서윤을 추모하는 작은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함께 진행됩니다. 최나림은 이 행사를 준비하며 생각합니다. 한서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이것이었을 겁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것. 누구나 안전하게 사랑하고 안전하게 관계를 끝낼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사랑의 이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서윤의 이야기는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였습니다. 춘천의 소양강은 매년 겨울이 되면 얼어붙습니다. 그 위로 눈이 내립니다. 하얗고 순수한 눈, 그 아래에는 차가운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물은 언젠가 봄이 오면 다시 녹아 흐릅니다. 한서윤이 남긴 말처럼 얼음은 녹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떠오릅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킨 진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강변을 지나며 한서윤을 생각합니다. 그 차가운 겨울날,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위해 싸웠던 한 여성을, 그녀의 용기를, 그녀의 희생을, 그리고 그들은 다짐합니다. 자신도 누군가의 고통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왜곡된 관계를 방관하지 않겠다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한서윤의 상담실에 붙어있던 포스트잇에는 FROST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얼음. 그것은 그녀가 남긴 마지막 단서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징이었습니다. 얼음은 차갑고 단단합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녹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숨겨진 것들이 드러납니다. 한서윤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진실이 드러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것을 남겼습니다. FROST, GARDN, 얼음 정원. 그것은 한서윤이 만든 디지털 정원이었습니다. 진실의 씨앗들을 심어둔 곳. 그리고 그 씨앗들은 결국 싹을 틔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왜곡된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시당하고 통제당하고 자유를 잃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한서윤의 이야기는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서윤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비록 그녀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최나림은 가끔 한서윤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조용한 묘지에서 그녀는 친구에게 말을 겁니다. 서윤아, 내가 걱정했던 사람들 이제 안전해. 장민석은 다시는 누구도 해칠 수 없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어. 너는 혼자 싸웠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싸우고 있어.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무숲이 흔들립니다. 최나림은 그것이 한서윤의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했어. 고마워. 이제 편히 쉬어. 계절은 계속 바뀝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다시 겨울이 옵니다. 소양강은 얼었다가 녹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한서윤의 이야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얼음처럼 차갑고 명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희망적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얼음 정원 사건을 기억하세요. 한서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주변을 돌아봅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혹시 고통받고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지. 이것이 한서윤이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관심, 경계,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침묵하지 않는 것. 장민석은 교도소에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는
면회 온 심리 상담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진짜 사랑은 상대를 놓아주는 거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한서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2025년 현재 한국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서윤 같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지만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춘천의 겨울은 여전히 춥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립니다. 소양강은 여전히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 얼음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압니다. 진실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습니다. 한서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진실이 떠오를까?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얼음은 녹았고 진실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지우려 했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어요. 한서윤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이 되었습니다. 장민석은 그녀를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녀가 남긴 변화 속에,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은 사람들 속에 한서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얼음은 녹았지만 정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미스토리박스가 전해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서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침묵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은 자유입니다. 사랑은 존중입니다. 사랑은 통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한서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를 기억해 주세요. 얼음은 녹습니다. 진실은 떠오릅니다. 그리고 정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본 채널의 모든 콘텐츠는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얻은 창작 콘텐츠이며 등장하는 인물, 장소, 사건은 모두 허구로 특정 단체, 종교, 인물과는 무관합니다.